오늘 런던 오빠로 유명하신 김희욱 연구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런던 오빠 김희욱입니다. 네, 아주 뭐 활동이 요새 왕성하신데요. 그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런던 오빠 김희욱 채널 운영하고 근데 있고요. 왜 런던 오빠예요? 제가 런던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학위를 아직 따기 전에 수료만 한 상태고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오빠라고 해도 뭐 용인해 주시겠거니 하고 그래서. 런던 오빠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야기 들어가면요. 지금 동학개미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들어왔죠. 개인 투자자들. 우리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리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용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동학개미는 아주 큰 희생을 치룬 실패로 끝난 하나의 그 혁명이지 않느냐, 운동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지 그 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동학개미라는 네이밍이 붙었을 때 굉장히 좀 불길하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 주식이라는 게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 동학개미들의 말로가 진짜 걱정이 되기도 해요. 대한민국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 치고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동학, 망이망소이, 신돌석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대중들한테 수익을 준 역사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시중에 이지머니, 그러니까 제로금리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타고 미국에서 온 이제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로 모든 자산 가치를 부풀려 놨습니다. 근데 주식은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과연 이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선각자나 무슨 현자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다 국내 금융사에 소속돼서 월급 받는 분들, 대형 증권사에서 협찬받는 채널 운영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본인들의 어쨌든 업무를 하고 영업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그걸 종교화시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이 녹는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0.9%,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율에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거다. 뭐 이렇게 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라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저금리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돈이 목돈이 크게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불릴 만한 수단이 주식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자산을 왜 꼭 지금 불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기축통화국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현재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라는 건 그만큼 시중의 경기 하방 위협이 높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중앙은행도 정부도 다 지금 위험 상황을 인식해서 금리를 제로까지 떨어뜨려 놨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저금리일 때 주식이든 뭐든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리스크에 대한 도파민 수용체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정기 예금 금리가 그때 15%였습니다. 네. 6년이면 이제 원금의 2배가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제로 금리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꼭 이런 상황에 그렇게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만이 대안이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다시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조금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예금 금리가 2, 3%가 된다고 해도 한번 하루에 공모주 따상상 상한가 30%를 하루에 맛본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예금이나 채권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거 참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의 어떤 패턴 아니면 투자 습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시중 주식 전문가들 많은데 뭐 삼성전자, LG전자 사라고 하면 이분들 싫어하죠. 뭔가 이제 이 짜릿함을 줄 만한 약간 사행성의 종목들을 또 좋아하게 마련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찾는 게 뭐 테마주부터 아니면 뭐 이제 중소형 작전주, 세력주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찾고 또 그런 걸 투자했다가 수익이 났을 때 또 이 짜릿한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코스닥 상장사 1200개 중에서
거의 한 200개만 본업으로 먹고 살고 나머지 1000개는 다 종이 장사로 먹고 살거든요. 증자하고 CB 찍고 BW 발행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 개인들한테도 큰 위험이 되고, 그렇다고 대형주만 투자한다고 또 이게 과연 정답이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 개인 이 3대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이 외국인하고 개인은 투자 패턴이나 목표 수익 같은 게 전혀 다르죠. 근데 개인은 거의 하루에 미국 증시까지 하면은 뭐 한 20시간을 요즘에 또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직접 투자에 그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서 그들하고 같은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이렇게 수익 20-30% 따상상 이런 용어나 이 과열 그 국면에 있는 사기만 하면 다 오르는 이런 환경에 노출된 이상 앞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럼 한번 주식이 물리면 아시는 대로 물리면 물타기, 그 다음에 올라가면 불타기로 계속 또 사서 따라 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의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올라가는 걸 좀 경계해야 된다. 지금 주식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선동을 하는 전문가들 계신데, 물론 그분들의 논리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분들도 사실 그러면 본인이 개인 투자자를 하는 전업 투자자거나 아니면 금융사에서 협찬이나 소속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거 일종의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러다가 증시가 꺾일 때 개인 투자자는 더더욱 이를 감내하기가 힘들고, 또 처음 주식을 시작한 동학개미 분들, 서학개미 분들은 한 번도 하락장이나 약세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릴 수가 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동학개미인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 자신이 과연 내가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간접 투자 펀드만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거의 투자 성향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직접 투자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이렇게 뭐 투자해 나가는 거는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주식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장기 투자하면 괜찮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1988년도인가 한국통신, 그때 당시에 처음 상장했거든요. 이제 전 국민 1인 통신의 시대가 온다. 그때도 이미 이제 뭐 IT 세상이 열린다, 막 기대감을 안고 상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KT죠. 한국통신 상장하자마자 거의 20만 원 갔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복수 통신 사업자 뭐 생기면서 민간으로도 생기고, 현재 주가 23,000원입니다. 그럼 88년도에 KT, 그러니까 한국통신을 지금까지 계속 사모은 분, 과연 그 30년의 세월과 그 리스크를 보상해 줄 만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해외 주식은 괜찮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텔 봤을 때, 인텔이 그때 당시에 뭐 닷컴 버블 때 올라갔던 거는 물론 이제 뭐 버블이라는 그런 이제 뭐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때 인텔 투자자들이 얘기했던 게 다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점점 칩 수요가 늘어나고 똑같이 다 개인 이 포터블 IT 기기, 그 다음에 1인 1PC, 1인 2PC 세상이 온다. 그대로 다 구현됐는데 닷컴 버블 때 주가의 지금 절반, 딱 반토막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AMD나 다른 칩 메이커들한테 밀려서 인텔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결국은 답이 될 수 없다. 저는 주식 투자 비중은 그냥 개인 그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90%는 뭘로 채워야 되죠? 본인의 어쨌든 투자 목표 수익률이나 아니면 투자 목표 기간에 따라서 뭐 금을 투자한다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렇게 좀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고, 역시 그래도 부동산 투자가 저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이 재테크의 기본은 가치 저장 수단이거든요. 이 자산이 과연 가치를 얼마나 포함할 수 있느냐. 부동산은 그래도 땅이라는 이제 가치 저장이 가능한데, 주식은 이게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유자의 가격 가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 근데 또 이게 가격이 또 시세 변동을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면 액면가 500원, 5,000원 외에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장 폐지되면 이 유가증권도 또 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매달 이제 납입하는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뭐 교직원 공제외에 또 그 공제 보험 드신 분들은 또 교직원 공제에서도 하고 거기도 보면 애플, 삼성전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해외 국내 주식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간접 투자로 이미 내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그 직접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죠. 그들이 네. 이제 직접 주식을 사니까. 근데 나도 또 똑같이 애플, 테슬라를 사고 삼성전자, LG전자 산다. 이거는 제대로 된 위험 분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회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럼 내 연금 자산도 줄고 내 개인 자산도 줄어들고 이런 식의 재테크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네. 보통 우리가 그 장기 투자,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가 왜 유리한지 보통 이 사례로 드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수십 년에 걸쳐서 주식 복리 효과랄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그냥 급격하게 자산이 불어나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닌가요? 워렌 버핏에 대해서도 국내 이제 그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금융권의 협찬을 받은 언론사에서 자꾸 이제 호도하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단타를 합니다. 아, 그래요? 한 달 만에 샀다가 까는 주식도 있고 뭐 이제 금융권 용어로 파는 걸 이제 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받다가 뭐 자기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찰병 보낸다고 해서 이제 조금 사보는 거죠. 그랬는데 만약에 뭐 그렇게 크게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일찌감치 그냥 터는 주식도 많고 워런 버핏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을 다 몇십 년씩 갖고 있는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복리라는 게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안전자산에 적용되거나 뭐 적금, 예적금 그리고 뭐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주식을 복리 개념으로 보는 건 이것도 역시 아전인수격에 말이 안 되는 해석이라고 보는 게 물론 주식이 상승할 때는 상승한 비율만큼 원금이 더해주고 거기에 또 상승률이 더해주고 해서 복리가 가능한데 이게 또 복리로 손실도 나거든요. 하락할 때는 그만큼의 원금이 줄어든 거에다 또 마이너스를 더하면 이게 또 복리로 하락이 납니다. 네. 그런 건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 뭐 대세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인구 지금 5,500만에 주식 활동 계좌 수가 3,300만 개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은퇴 후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주식을 하세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왜 한국 사람이 금융 문맹이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금융상품의 구조를 잘 알고 부동산 청약이나 각종 정보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뭐 로빈훗이다 해서 개인 투자자들 비중 많이 늘어났고 저금리의 어떤 이제 이지 머니를 가지고 이제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사람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상반기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 거래량 비중이 19.5%입니다. 작년에 14% 언저리였는데 5%포인트 올랐다고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 활발해졌다고 얘기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성균관대 연구소의 이 논문 보니까 현재 86%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인구 대비 계좌 수가요? 전체 주식 거래량 대비 개인이 거래하는 거래량의 비중이 86%. 되게 높은 거네요. 아, 이건 비정상적이고 상당한 과열이라고 봐야죠. 결국 그러면 하락장에서 개인들끼리, 개미들끼리 서로 학살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같은 경우가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 개인만 현재 지금 곡소리가 나고 기관이나 기존에 시드 투자한 데들은 워낙에 다 저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2년, 3년 버틴다고 해도 충분히 중간에 뭐 환매수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기회가 그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냥 따상상만 보고 알 주식을 사서 그때 들어간 분들은 지금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개인들이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네. 아, 이거 참. 근데 곤란하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이런 얘기 하니까 곤란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네. 책임은 다 제가 지고요. 아니요. 각자 이렇게 다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면 그러면 이제 전체 자산의 어떤 투자 자산의 주식 비중은 한 10% 정도로만 해야 되는 이 위험 자산이다. 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내가 직접 투자로 10%만 해도 이미 연금이나 개인 뭐 보험이나 뭐 여기서 다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뭐 금투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문제는 지금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90%의 자금, 그렇다고 은행에다 넣자니 뭐 은행 이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중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미래학자를 이제 런던에서 만났는데, 야, 지금 40, 50대는 노후 대비가 필요 없어. 왜죠? 과학기술 발전이 지금 현재 90% 정도 왔는데 나머지 10%는 실용성이 없어서 안 가는 거다. 요 나머지 10%가 실용성을 얻으려면 결국 바이오 쪽으로 돈이나 기술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분의 말로는 지금 사람의 어떤 혹사병에 해당되는 혹은 뭐 암 같은 이런 중대 질병도 이미 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에서 최산성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제품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1인 투여하는데 뭐 30만 불이에요. 3억 한 3천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시판했을 때 또 돈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냐 뭐 이래서 이제 또 시끄러워질 거기 때문에 내놓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40, 50대가 은퇴할 7, 80대가 될 때쯤 되면 그런 이제 약값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공공 재정도 이제 어차피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미 초과 생산의 시대는 뭐 돌입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후 대비가 필요 없이 국가 재정 부담만으로 보건, 생활, 그다음에 레저까지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소비도 사실 개인한테 큰 만족과 어떤 희망을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90% 나머지를 다 그렇다고 뭐 쓰라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소비가 죄악이 아닙니다. 소비를 해야 솔직히 경제도 돌아가고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고 또 그분들이 돈이 생겨야 뭐 재테크도 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월세 살면서 내 모든 수입과 전셋집 뺀 돈과 모든 걸 계속 주식에 넣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도 사고 계속 살아. 그렇게 30년을 있는다. 내가 진짜 그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을 그렇게 주식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물려 있다고 하면 재산권을 제가 행사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네. 당장 내가 좋은 기회가 생기고 당장 좋은 재테크 찬스가 왔는데도 주식에 다 물려 있으면 그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면서까지 과연 30년 뒤에 이게 KT나 인텔이 돼 있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때 갔을 때 그분들한테 아니 뭡니까 당신이 무조건 주식 사라면서요 했을 때 그분들은 이미 금융사에서 받은 돈하고 은퇴자금 챙겨가지고 저기 버진 아일랜드 가가지고 쉬고 계시는데 그때 가서 따진들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자산이나 그분들이 뭐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그분들의 철학에 따르면 현금이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거기 아마 지금 기관 투자자들 현금 엄청 많이 쌓아놨을걸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계속 사라는 거하고 의견이 배치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주식 투자를 하되 그 비중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해도 네. 이미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돼 있다. 우리의 연금들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보험 상품, 뭐 변액 연금, 네. 변액 보험 이런 그러니까 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우리의 자산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아니 말 자체는 쉬운데 논리가 너무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왜냐면 요즘에 다 주식해야 된다. 지금 이 2, 3년을 놓치면 앞으로 평생 뭐 돈 벌 기회가 사라진다. 막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 원금 보장이라는 이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본주의의 큰 혜택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친구나 부모 형제 간에 돈을 꺼주고 받아도 이거 못 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 물론 이제 선진국은 더 크죠. 근데 그 비율이 GDP 대비 이제 산정을 하는 거라 우리는 GDP 대비 한 1.7배 뭐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막 2.5배. 그래서 미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장 금액이 25만 불이에요. 네. 전 금융권 이제 통합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7천 정도 되죠. 그런 좋은 제도를 안 살리고 그걸 다 꺼내서 신용 미수까지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 잘못하면 전 국민이 강원랜드 출입 같은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반론을 가지고 계신 걸로 그래서 어쨌든 뭐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떤 분위기에서 예,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예,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아, 지금 딱 화면 보니까 트로트 가수하고 약간 운전하는 매니저 같아요. 그림이. 이게 색상이 트롯 색상이에요. 아, 탐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템입니다, 이템. 네.